안녕하세요. 저는 국어 전문가 이수연입니다. 저는 국어문화운동본부에서 연구원으로 일하고 있고요. 국립국어원 온라인 가나다에서 19년째 국민들의 국어 궁금증을 풀어드리는 일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글쓰기, 어문규범, 문법에 관한 강의도 많이 하고 있답니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오늘 만나 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사실 강력하게 이제 직업이 좀 관련이 있는데요. 제가 온라인 가나다를 하다 보니까 국민들이 국어 궁금증을 물으면 제가 글을 써서 줘야 되거든요. 가끔 문법적인 것도 있고 규범적인 것도 있고 또 정책에 관한 것들도 있어요. 그래서 지식을 전달하기도 하지만 그분들이 국어 정책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달래기도 해야 될 때도 있고요. 그리고 좀 오해를 풀어드려야 될 때도 있고 해서 사실상 19년째 매일매일 글쓰기를 하고 있다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전문가의 답변이다 보니까 국민들이 받았을 때 이 답변이 좀 문장이 좋다, 쉽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써야 되겠다고 늘 생각하면서 쓰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직업으로도 매일매일 글쓰기를 하고 있는 셈이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책을 내기 위해서 글을 쓰거나 또 일기와 같이 저의 개인적인 상념, 생각 같은 것들을 적는 것도 즐겨 하기 때문에 글쓰기는 저의 삶의 일부라고 할까요?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특이하신 분들이 좀 많이 있죠. 어떤 부분에서 그러냐면 특히 우리 젊은이들 같은 경우에 이 높임 표현 같은 것들 있잖아요. 엄마 아빠한테 그거는 본인이 좀 알아서 하실 일이죠.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부모님이 어떻게 부모한테 본인이란 말을 쓸 수 있냐 이러면서 불같이 화를 내면서 혼냈다 이거죠. 그럼 이제 와서 부모님한테는 본인이라는 말을 쓰면 안 되냐. 사실 부모님한테 본인이라고 지칭하는 경우는 별로 없죠. 근데 그런 거 정말 궁금해서 묻는 경우 있죠. 이럴 때 좀 어떻게 답을 해줘야 되나 하는 그런 궁금증이 생길 때가 많아요. 특히 이 높임 표현 같은 경우는 누가 가르쳐주지 않잖아요. 높임 표현을 일일이 가르쳐주지 않다 보니까 이런 문맥에서 이런 표현을 써도 되나 하는 것들 중에서 높임 표현이 꽤 많거든요. 이럴 때는 답이 딱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니까 이제 이런 부분에서 그분을 설득하고 또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그 인상적으로 남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높임 표현 특히. 사실 글을 읽지 않고 쓸 수 있다는 건 아마 거짓말일 거라고 생각이 돼요. 보통 글을 쓰는 사람들, 작가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정말 글을 많이 읽었다 이런 소리를 할 겁니다. 글을 많이 읽잖아요. 그러면 읽는 데서 오는 충만감으로 인하여서 뭔가를 쓰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글을 읽는다는 거는 저자가 계속 나에게 자극을 주는 거잖아요. 인지적인 자극, 감성적인 자극을 주는 건데 거기에 대한 반응을 하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읽었을 때 그 사람의 의견에 동의해서라도 쓰고 싶거나 아니면 이 사람이 이렇게 책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나는 좀 생각이 다른데? 라고 하는 것들을 쓰고 싶거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사실 글쓰기가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일단 1단계로는 어렵다는 생각 버리시고 글을 일단 읽어보세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자신이 좋아하는 책을 읽으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책 읽기를 강조하다 보니까 뭐 이런 분야가 좋다, 이런 책들이 도움이 된다라는 말들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저는 제 일의 기준이 뭐냐면 내가 읽고 싶은 책이에요. 읽고 싶은 책을 읽어야 많이 읽을 수 있고요. 즐겁게 읽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글쓰기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내가 글 읽기를 먼저 즐겨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필사의 방법을 제가 좀 말씀드리면 일단 글쓰기의 두려움을 없애고 내가 글을 잘 쓰기 위해서 한번 읽어보자라고 해서 읽잖아요. 근데 이제 읽으면 그때그때 감동은 받는데 사람의 기억이 이제 한계가 있는지라 잊게 되잖아요. 잊어버리게 되는데 여러분들께서 이제 필사를 하시게 되잖아요. 그러면 정말 내가 감동을 받았던 문구 내지는 이거 정말 기억해서 써먹겠어. 뭐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놓치지 않게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적어두시는 거 제가 정말 강력 추천합니다. 그래서 일단 필사의 좋은 점을 이제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필사를 염두에 두고 쓰게 되잖아요. 그러면 글을 읽으면서 어떤 게 나에게 의미 있지? 이러면서 계속 인지작용이 생겨요.
그리고 사실 필사라는 건 내 생각을 끄집어내는 게 아니라 누군가의 생각인데 훌륭한 것을 적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 생각을 끄집어내는 것보다 훨씬 부담이 덜 돼요. 부담이 덜 되면서도 좋은 글이 이제 내 글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또 중요한 건 뭐냐면요. 필사를 하게 되면 그 문구를 기억하려고 기억력이 진짜 좋아지고 자신의 기억력을 계속 점검하게 돼요. 저도 필사를 수십 년을 해왔거든요. 가끔 이래요. 내가 아침에 필사했던 내용이 뭐지? 하고 떠올려 보려고 노력을 해요. 근데 가끔 생각이 안 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막 위기의식이 생겨요. 불과 몇 시간 지나지 않은데 내가 지금 이걸 떠올리지 못하고 있는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그 다음날 필사할 때는 저의 기억력을 강화해서 쓰려고 하고 그것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조금 더 생각해 보려고 하거든요. 그러면 그 다음날은 정말 기억이 훨씬 더 잘 나요. 그래서 이런 필사의 효과를 글 읽기, 글쓰기하고 연결시키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필사를 오래 하는데 한 편의 글을 읽고 그중에서 의미 있는 것을 쓰는 것뿐만 아니라 영어 공부, 한문 공부를 해요, 제가. 정말 이제 오랫동안 이건 해온 건데요. 아가씨 때부터 했으니까 30년 넘은 것 같아요. 20대 초반부터 이제 이 일을 했던 것 같은데 예를 들자면 영어 같은 경우는 영어를 제가 많이 쓸 일은 없어요. 직업상 국어 전문가이다 보니까 국어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영어하고 왠지 사이가 멀어지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거창하게 어떤 영문 소설을 읽는다거나 아니면 영어학원을 다닌다거나 그러지는 않지만 정말 하루도 빼놓지 않고 매일 아침에 영어 단어나 또는 좋은 문구 이런 것들 있죠. 그런 것들을 이제 읽고 제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다든지 아니면 이거는 여러 번 봐도 잘 기억이 안 나 이런 영어 단어를 써놓는다든지 아니면 이런 영문 문구는 좀 일상에서 활용할 수 있겠다 하는 것들을 전부 다 필사를 해놓거든요. 그래서 이제 활용을 하는데 하나의 사건을 이제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책을 내면서 캐나다에서 이제 한국어를 가르치는 교사분들의 모임이 있어요. 그 모임에서 저를 초청해서 제가 캐나다로 강의를 간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영어를 잘해야 되잖아요, 가서. 근데 이제 제가 뭐 회화는 막 능숙하게 이렇게 잘했지는 못했을지언정 어떤 게 있었냐면 영어를 계속 필사해 오면서 영어하고 좀 익숙해져 있는 사이다 보니까 요즘은 좌석 배정 같은 것도 키오스크로 많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는 굳이 거기에서 일하시는 분이랑 영어로 대화하지 않아도 그 문구만 봐도 충분히 제가 예약 변경을 할 수가 있었거든요. 영어 너는 나하고 좀 친한 아이야 라는 그런 느낌을 계속 필사를 오랫동안 해오면서 그걸 좀 유지할 수 있었던 거. 그다음에 한자도 제가 열심히 잘 쓰거든요. 저는 학력고사 세대였기 때문에 한문 문제가 5문제나 대학 시험에 나왔답니다. 그래서 한문하고 좀 친했어요. 그런데 점점 갈수록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가 읽을 줄 아는데 직접 쓸 줄은 모른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쓸 때 약간 어색해지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원활해야 되겠다. 읽을 줄도 알고 쓸 줄도 알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계속 이제 한문, 그 다음에 한자도 이제 필사를 하고 있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제가 이제 필사를 일상에서도 같이 접목해서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저의 경험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이제 내가 읽은 자료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글 읽기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또 이렇게 굴비처럼 엮자면 내가 좋아하는 글을 정해요. 그리고 그걸 읽어요. 그럼 분명히 거기에 의미 있는 문구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이제 이건 정말 적어놔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되는 부분들을 일단 적기부터 시작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다음 제가 늘 이제 필사와 관련해서 좀 대화를 나눌 때 제가 드리는 말씀이 분량에 너무 연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날은요, 한 줄밖에 안 될 수도 있고요. 진짜 이제 제 경험을 말씀드리면 어떤 날은 감명 깊게 읽은 부분이 한 바닥을 넘어갈 수도 있어요. 내가 오늘은 한 줄밖에 안 썼네. 이런 거 생각하지 마세요. 분량은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거는요, 매일매일 하세요. 매일매일 빼놓지 않고 하시고요. 필사도 사실은 하다 보면 약간의 부담이 될 수 있거든요. 일요일 하루만은 쉰다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괜찮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서 정해진 시간에 빠짐없이 하는 거 있죠. 이게 정말 중요해요. 내가 쓰고 싶은 글이 뭔지 정확하게 파악하셔야 돼요.
글쓰기라는 거는 워낙 범위가 넓기 때문에 내가 쓰고 싶은 게 수필인 건지 시인지 소설인지 아니면 비문학적인 평론의 글이라든지 굉장히 유형이 다양하거든요. 이 중에서 어떤 글을 쓰고 싶은지 딱 정하시는 거, 그거부터 출발입니다. 어떤 글을 써야 되는지 모르는데 쓸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글을 쓰고 싶냐 하는 걸 일단 정하시고, 만약에 좀 접근성이 높은 수필 같은 것들은 그냥 일기처럼 이제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자연스럽게 자신의 생각이나 내가 세계를 바라보면서 느끼는 어떤 생각, 관념 이런 것들을 쓸 수도 있고 내 경험을 쓸 수도 있는 거니까 이런 건 이제 좀 접근이 좀 쉽고요. 만약에 평론이라든지 논설문 정도의 어떤 글을 쓰고 싶다 이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말 들으셨잖아요. 뭐 논설문은 서론, 본론, 결론이다. 뭐 설명문은 처음, 중간, 끝이다. 아마 배우셨을 거예요. 한번 떠올려 보세요. 처음 부분에는 독자의 환기를 유도한다. 뭐 이런 표현이 있고. 그러면서 주제에 접근한다. 또 본론에 들어가서는 자기가 하고 싶은 말, 설명하고 싶은 대상 이런 것들을 첫째, 둘째, 셋째로 말한다. 끝에는 마무리한다. 이런 거 정말 예전에 학교 다니실 때 이런 처음, 중간, 끝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되는지 다 배우셨거든요. 그거 떠올리세요. 그게 사실 길잡이거든요. 각각의 글마다 내가 이 글을 어떻게 쓸 것이냐의 방향을 정해주는 지침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파악하시는 게 우선순위예요. 그래서 일단 말씀드린 것은 정리하면 내가 어떤 글을 쓰고 싶은지 확실히 정하세요. 나는 논설문적인 그런 글을 좀 쓰겠어 라고 하시는 분은 신문, 사설이든 평론이든 아니면 소논문이든 분야를 좀 좁히셔야 돼요. 그래서 좁히셔서 그 분야의 글들을 좀 읽어내시는 거.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자신이 정한 글에 더 잘 쓰는 쪽으로 계속 여러분들이 역량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가장 쓰기 쉬운 자기 글. 사실 자기 글이다라고 하면 내 안에 있는 것들을 적어놓은 결과물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일기 쓰세요? 구독자 여러분. 네, 일기 쓰십니까? 사실 일기가 굉장히 중요한 글이에요. 일기는 저는 지금도 쓰고 있지만 옛날에는요. 저는 일기를 쓰는 것을 아무도 일기 쓰라고도 안 했는데 그 시간이 없다고 하는 정말 중고등학교 때도 저는 일기를 썼는데 그때는 뭐였냐면 약간 낭만성에 취해서 비만 내려도 일기가 저절로 나와요. 그 다음에 노란 가로등만 봐도 뭔가 내 생각을 쓰고 싶은 그런 생각 때문에 일기를 많이 썼거든요. 근데 이런 일기라는 것도 어렵게 생각하실 게 아니라 단계가 있어요. 1단계가 뭐냐면 하루의 일상을 시간 순서대로 한번 적어보는 거예요. 그거 일기거든요. 그리고 이제 2단계는 뭐냐면 딱 이렇게 다 쓰면 그중에서 의미 있는 한 가지 일이 있어요. 분명히. 그러면 그것만 중점적으로 쓰는 거예요. 그런 식의 일기가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단계가 높아지면 이제 그 사건뿐만 아니라 내가 오늘 가지고 있는 감성, 느낌 이런 것들을 적으실 수 있어요. 그건 정말 자기 글이거든요. 그래서 이 1단계, 2단계, 3단계라고 하는 요 단계는 하루에 1단계 글을 쓰실 수 있고 뭐 내일은 2단계 글을 쓰실 수도 있어요. 그때그때 어떤 하루의 어떤 일과나 아니면 일상의 어떤 모양의 변화나 이런 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거든요. 이제 요런 것들을 생각하시고요. 또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자기 글을 이제 쓴다라고 하면 요즘은 파일 이렇게 워드로 많이 하시지만 일기장을 좀 예쁜 걸 하나 마련하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밖에 나가면 이제 다이어리라고 흔히 하잖아요. 필기도구도 잘 써지는 거,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구매하셔서 거기에다가 이제 제가 말씀드린 요 일기, 1단계, 2단계, 3단계 중에서 어느 것이든지 써서 그것들을 기록해 놓으시면 이제 여러분들 자기 글이 되는 거죠. 글쓰기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일단은 글쓰기가 뭐 나는 그냥 한 줄만 써도 돼. 그리고 나는 그냥 간단하게 일기 쓸 거야. 오늘 하루 있었던 일을 쭉 써도 나는 글이야. 이렇게 쉽게 생각하세요. 글쓰기라는 건 거창한 게 아닙니다. 글쓰기라는 건 그냥 여러분들의 생각을 쓰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일상을 쓸 수도 있고요. 이제 앞에서도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글을 많이 읽으시면 쓰는 것에 훨씬 더 쉽게 접근하실 수가 있게 돼요. 그리고 제가 추천하는 거 하나 있어요. 스탠드를 사세요. 글쓰기에서 스탠드가 굉장히 도움이 돼요. 요즘은 불빛도 되게 색깔이 다양하잖아요. 그런 내가 좋아하는 색상의 스탠드를 딱 켜놓는 순간
정말 글쓰기 분위기가 딱 잡히거든요. 이거 정말 강력 추천합니다. 여러분들 글쓰기를요, 안에서 끄집어낼 때요, 이 환경 조성이 엄청나게 도움이 된다는 거 오늘 당장 해보세요. 정말 이제 실현이 되실 수 있을 거예요. 평소 제가 마음속에 담아두었던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나눌 수 있어서 참 의미 있는 시간이었어요. 특히 이제 글쓰기를 좀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제 이야기를 들으시고 조금이나마 용기와 힘을 얻으셨으면 합니다. 앞으로도 뷰 인사이드를 통해서 좋은 대화가 이어지고 많은 분들께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느끼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책을 안 읽는 사람들하고는 대화를 할 때 길게 못합니다. 왜냐하면 감정이 상하거나 아니면 에휴 그냥 여기서 말자라는 생각이 많이 드셨을 거고, 평소에 책을 많이 읽는 사람이다라는 거를 아는 사람 중에서 책을 많이 읽는다. 솔직히 저 사람을 처음 만났을 때는 책을 많이 읽는지 많이 안 읽는지 모르잖아요. 근데 이제 대화를 하다 보면 즉흥성에서 좀 차이가 있거든요. 이 즉흥성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한 말을 좀 일단은 좀 듣고 그다음에 좀 심사숙고해서 반응하는 사람들은 대체로 책을 많이 읽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책을 읽는다는 것은 책을 읽고 자신이 이해하고 또 이제 곱씹는 과정을 좀 겪잖아요. 그런 과정들을 많이 겪으신 분하고 그런 과정이 전혀 없는 분들은 벌써 이 반응의 즉흥성에서 이제 좀 차이가 나고요. 대화의 깊이에서도 차이가 나죠. 우리가 좀 얕고 깊다라는 게 분명히 이제 존재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저 사람은 평소에 책 안 읽어. 또는 책을 많이 읽어라고 아는 사람을 만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을 만날 수도 있지만 그 둘의 공통점은 즉흥성의 차이와 깊이의 차이가 있는 것은 분명해요. 책을 안 읽는 사람들은 뭐가 더 많이 발동이 되냐면 이성보다 감성이 많이 발동되죠. 그래서 책을 많이 읽는 사람들은 지적인 활동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대화의 어떤 맥락에서 이런 것들을 이해하고 내가 어떻게 반응할지를 순간적으로 생각을 하면서 처리를 하거든요. 근데 책을 안 읽으신 분들은 이런 사고작용의 과정들을 많이 거치지 않기 때문에 뭐가 더 불쑥 나오냐면 감성이면 차라리 좋겠는데 감정이 불쑥 나오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서 부수적으로 나오는 언어가 거칠어진다거나 아니면 상대방의 언어가 거칠지 않아도 상대방의 심정을 충분히 상하게 할 수 있거든요. 이제 이런 일들이 많이 이제 등장을 하죠. 이제 감정이 불쑥 나온다든가 하는 그런 문제들이 저는 가장 크다고 생각해요. 그거는 제가 경험하기도 한 바고요. 조사는 안 해봤지만 그럴 가능성이 무척 높습니다. 책을 많이 안 읽어서 막 감정적인 분들, 이런 분들을 제가 많이 경험하거나 그러지는 못했어요. 사실 주변에 책을 많이 읽는 사람들이 거의 많아서 이제 이런 분들과 제가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 저는 좀 서로 주고받을 때 감정이 상하지 않고 지적인 대화들을 좀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근데 주변에 그 반대는 제가 증명은 못하지만 정말 책을 많이 읽고 늘 뭔가 읽으면서 지식 탐구를 하는 분들의 대화는 저에게 한 번도 마음이 상하게 하거나 그런 적이 없었다는 거, 그런 거는 분명히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독서가 있을 확률이 정말 높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도 누군가 뭐 작가 인터뷰라든가 얼마 전에 이제 한강 우리 작가님께서 이제 큰 상도 받으셔가지고 이제 이렇게 인터뷰하다 보면은 이런 말들을 빼놓지 않고 하세요. 어렸을 때 책을 많이 읽었다. 부모님이 책을 좋아하셔서 정말 둘러보면 책밖에 없었다. 내가 놀거리가 책 외에는 없었다. 그래서 항상 집에서 책을 읽었다. 이런 말씀 정말 하시거든요. 이거는 말하자면 귀납적으로 증명된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귀납적으로 증명된 것은 이제 여러분들께서 정말 귀담아 들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책을 많이 읽었기 때문에 그 정도의 성과가 나왔다는 건 이런 성과가 나기까지 책의 역할이 매우 컸다라는 것을 이제 증명해 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죠. 독서는 무조건 이득이다. 이거는 정말 불변의 법칙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 여러분들 잘 아시죠? 어떤 특정 책 이렇게 판매하는 곳의 문구. 책은 사람이 만들죠? 근데 그 책이 또 사람을 만들어요. 이거 정말 불변의 법칙입니다. 그거 잊지 마시고 정말 책 읽는 거 중요하다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내가 책 읽는다는 것에서 조금 다른 관점으로 한번 봐요.
그 책에 담겨 있는 내용이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여러분들? 그 책 안에 담겨 있는 내용은 그 저자의 생각이잖아요. 그 저자가 그 책에다가 어떤 내용을 담았을 때 그 어떤 내용이 담겼을 거라고 생각이 되세요? 저도 저자이지만 이 책에 담기는 내용은 정말 절차탕마를 하거든요. 정말 갈고 닦거든요. 그 중에서 가장 좋은 걸 담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책을 읽는다라고 하면 그 저자가 절차탕마하고 갈고 닦은 그 내용을 그냥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내용이 여러분들 안에 흐르잖아요. 이 저자가, 저도 책을 써봤지만 정말 힘든 과정이거든요. 그런데 그 정말 갈고 닦은 그 결과물이 내 안에 그냥 읽기만 하면 들어온다는 건 정말 엄청난, 방금 말씀드렸던 이득이거든요. 출판사에서 어떤 저자를 딱 골라서 책을 쓰는 것도 이 분야에서 큰 성과를 낸 사람들을 주로 많이 섭외를 하죠. 그 얘기는 여러분들이 읽으시는 책 내용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살찌운다는 건 정말 이거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내 안에 들어와서 흐른다. 근데 한 가지 알아두실 게 있어요. 아무리 그분들이 갈고 닦은 결과물이라고 해도 나한테 그냥 100% 판박이가 아니고요. 그냥 나한테 무조건적으로 수용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나름대로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오셨잖아요. 다 내가 이렇게 잘 갈고 다듬어서 내 인생을 여기까지 해왔다. 그 부분에 보충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완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여러분들의 책 읽기가 훨씬 더 의미가 깊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 인생은 어땠나를 돌아보게 되고요. 그다음에 정말 이 저자가 갈고 닦아서 정말 소중한 것들을 담아내는 이 책의 내용에서 내 삶에 보완되는 게 뭐냐 하는 것을 찾는 이 과정은 정말 중요한 어떤 사고작용을 넘어서 인생이 풍성해지는 그런 결과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항상 이제 염두에 두셔야 될 거는 내 인생을 좀 자주자주 점검을 해보시는 거죠. 내가 보통은 이제 여러분들께서 뭐 1년에 시작할 때나 어떤 일의 시작이나 이런 데서 중요한 어떤 목표나 또 목적 같은 것들을 설정을 좀 해놓으시잖아요. 그런 점검들을 좀 책 읽기하고 관련해서 같이 좀 점검을 해놓으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보통 우리가 뭐 작심삼일이니 사실 작심삼일도 어떨 때는 그것조차도 생각 안 날 때 있거든요. 내가 어떤 목적이나 목표를 세워놨는데 내가 어떤 방향으로 내가 살겠어라고 하는 걸 잊고 살 때가 굉장히 많아요. 사실 책을 고를 때요, 은연중에요. 자기도 모르게 내가 지향하고 있는 목표나 목적에 맞는 글들을 고르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계속 내 인생의 목표나 단기 목표든 장기 목표든요. 그런 것들을 좀 점검하시면서 이제 글 읽기하고 글쓰기하고 이제 관련 지으시면 훨씬 상승 효과가 날 것 같아요. 일단 제가 글쓰기도 좀 하고 글 읽기도 나는 해왔어 라고 하는데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딱 작정하고 나는 글을 읽을 거야, 글을 쓸 거야 막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말씀드리는 거 뭐냐면 시간 분량을 좀 정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보통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그래, 난 이제부터 글을 읽을 거야. 또는 글을 쓸 거야. 이러면서 막 의지를 불태우거든요. 그래, 오늘부터 3시간이야. 3시간씩 읽는 거야. 이거요, 정말 불가능해요. 3시간씩 책을 읽거나 막 1시간도 어쩌면 길 수도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글 읽기와 글쓰기가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한 루틴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게 좀 되시기를 바라거든요. 시간을 정해 놓고 하시되 무리하게 정하는 건 피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3시간, 막 4시간 이거 말고요. 그러니까 자연스러운 일상에 녹아내릴 수 있도록 내가 밥 먹기 전에 또는 밥 먹고 나서 15분씩, 그 다음에 잠자기 전에 15분 또는 뭐 아침에 일어나서 30분 뭐 이런 식으로 정말 실천이 되는 거 있잖아요. 실천이 되는 시간 분량으로 정해 놓으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제가 주변 분들을 보니까 이제 제 나이대에 이제 있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잖아요. 책을 멀리하게 된 이유가 뭔지 아세요? 노안 때문에 그래요. 노안이 굉장히 결정적인 영향이에요. 그러니까 젊었을 때는 이게 노안이라는 문제를 거의 이해를 못 하잖아요. 근데 요즘은 노안도 요즘은 워낙 책을 많이 보고 화면에 노출이 많이 되니까 우리가 흔히 노안이라고 하는 것이 일찍 오기도 하거든요. 이제 이럴 때는 여러분들 노안 때문에 글 읽기나 글쓰기를 피하지 마시고 아예 안경을 예쁜 걸 맞추세요. 저는 그거 추천을 해요.
그러니까 이런 돋보기라든지 안경이라든지 자기한테 맞는 거. 그러니까 이런 거 있죠. 아, 내가 좀 눈이 침침해서 읽는 게 좀 불편해해서 자꾸 글 읽기를 안 하게 되시는 분들은 제가 강력 추천합니다. 예쁜 안경, 예, 사세요. 그리고 또 하나는 서점에 많이 나가십니까? 여러분들? 서점에 가세요. 그냥 내가 공원 가는 것처럼 한번 서점에 가실 때 저는 베스트셀러 도서대에만 가시는 거 저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내가 뭐 미용 분야에 관심이 있다 또는 운동 분야에 관심이 있다 그러면 그 전문 그 분야 서적만 모아놓은 서가가 있거든요. 그쪽으로 가세요. 베스트셀러 도서대는 여러 분야의 책에서 베스트셀러가 된 것들만 모아놨잖아요. 그것도 읽으시지만 내 분야, 내가 관심 있는 분야, 거기 있는 책들만 다 모아놓은 그 서가로 가시면 훨씬 더 풍부한 책들을 읽으실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제 말씀드리고 싶고, 요즘 주변에 있는 도서관에 가시면 큰 글자 도서대도 있어요. 똑같은 책을 큰 글자로 만들어 놨어요. 그런 것들도 활용하시면 좀 읽는 거 좀 눈이 침침해서 불편하다 하시는 분들도 쉽게 또 읽으실 수 있거든요. 그런 주변 환경들도 많이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보통 여러 권을 이렇게 놓고 필요한 부분만 발췌하시는 거, 그 다음에 또 한 권을 막 깊이 파는 거는요, 사실 그분이 책을 읽는 동기하고 되게 밀접해요. 내가 어떤 이 주제 분야에 대해서 지식을 좀 얻겠다 하시는 분은 당연히 정독하셔야 돼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내가 지금 요 사안에 대해서만 파악하고 싶다 할 때는 이 책이 나하고 딱 맞게 처음부터 끝까지 내용을 쓰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럴 때는 여러분들이 차례를 보셔야죠. 저는 항상 책을 볼 때 이렇게 책을 훑어보지 말고 반드시 차례 부분 있죠. 목차라고 하는데. 거기를 꼼꼼히 보시라고 하거든요. 그 부분에서 필요한 부분을 발췌해서 보시면 되죠. 그래서 이런 발췌독이나 정독 같은 경우는 지금 내가 책을 딱 읽는 동기, 요거하고 관련돼 있어서 어떠한 독서 방법이 좋다라고 저는 말씀드리지 않고요. 지금 현재 내가 독서를 하는 이유, 동기와 관련해서 발췌독을 할 수도 있고 정독을 할 수도 있다. 사실 저는 이럴 때 많아요. 일단 발췌독으로 접근해요. 그런 다음에 제가 마음에 드는 부분을 이제 조금 더 확장해서 보고 싶다 그러면 정독해요. 여기서 좀 더 나가잖아요. 그럼 그 책을 사요. 여러분들이 이제 책을 사면 사실 그 글이 다 내게 되거든요. 무조건 사지 마시고 이렇게 제가 지금 접근하는 거 있잖아요. 발췌독 하다가 이거를 책을 읽다가 이건 아무리 내가 읽었어도 갖고 있어야 되겠어 라고 이제 하는 거. 이런 식으로 접근해 가시면 좋겠어요. 잘 읽는 방법 있죠. 단 한 권을 읽더라도 내 책으로 만드는 방법. 이제 앞에서도 조금씩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책을 읽고 나서 한 줄이라도요. 감상평을 좀 써주시면 좋아요. 우리가 흔히 독후감이라고 했던 거 있잖아요. 예전에 학교 다닐 때. 독후감이라고 하는 거는 예전에 학교 다닐 때는 어떻게 했냐면 줄거리를 써라. 이런 거였어요. 기억나실 거예요. 이 책을 선정하게 된 동기, 그다음에 줄거리, 그다음에 끝에 느낀 점. 그런 거 너무 구애받지 마시고 어떤 책을 읽었을 때 이런 거 있잖아요. 책의 어떤 책 제목, 그다음에 지은이는 누구고, 이제 몇 년도에 이것이 나왔고, 어떤 출판사다 이런 거 적으시고, 이 책은 나한테 어떤 의미가 있었다.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적으시고 나서 이런 것들을 이렇게 모아두시잖아요. 그러면 이게 한 권의 또 이 책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쭉 보관해 두시면 이제 좋고요. 이제 제 경험을 좀 말씀드리면 세계문학 전집, 한국문학 전집 해가지고 제가 이런 거를 독서 감상문을 해가지고 쭉 이렇게 가지고 있었다고 했잖아요. 이런 것들을 적을 때 제가 이런 느낌이 있었거든요. 세계문학 전집, 또 한국문학 전집이라고 하면 제목은 굉장히 많이 들어봤잖아요. 딱 읽어보면 어떤 거는 조금 시시하다, 내지는 어머나 이렇게 단순한 구성이었어? 막 정말 제가 예상 외로 느끼는 것들도 되게 많았어요. 여러분들이 그냥 제목을 들으시는 거하고 정말 직접 글을 읽으셨을 때 느낌은 좀 다르거든요. 그리고 오히려 한 번도 들어보지 않은 거였는데 이 저자였는데 읽어보니까 정말 의미가 있었다. 이런 것들도 있어요. 이런 것들을 다 솔직하게 적어서 한 줄 이상, 정말 적게는 한 줄이라도
또는 더 많이 쓰실 수도 있죠. 이런 것들을 좀 써서 여러분들이 모아 놓으시잖아요. 그럼 이게 이제 여러분들의 지적 재산이 되는 것이죠. 여러 번 읽는 거는 아마 좋아하는 책이 되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제가 다른 예를 이제 말씀드리면 영화 여러 번 보시는 분 있잖아요. 저는 약간 활자 중독이어서 영화 시청각은 많이 안 하는데 영화를 좋아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내가 좋아하는 영화를 여러 번 보게 되더라고요. 책도 이 책이 마음에 들어 하는 부분을 여러 번 읽게 되거든요. 제가 영화를 왜 여러 번 봐? 라고 제가 물어봤을 때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첫 번째 볼 때는 전체적인 분위기가 들어온대요. 그 다음에는 배경이 들어온대요. 그 다음에는 대사가 들어온대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보면 소품이 들어온대요. 이렇게 다 볼 때마다 다르다는 거예요. 한 권의 책을 여러 번 읽는다는 건 일단 첫 번째 그 책을 좋아하게 됐다는 거고 이 책을 여러모로 맛보고 싶다는 뜻이에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떤 책을 좋아하게 되셨다고 하면 그 책을 요모조모 맛보고 싶다 이러면 여러 번 읽으세요. 그런데 그럴 것까지는 없다. 나는 좀 이 분야에 좀 넓게 나는 생각하고 싶다. 이럴 때는 여러 권 책을 읽는 게 좋죠. 제가 이제 보고서 작성법을 강의를 할 때 이제 저 나름대로 세우는 기준도 있지만 다른 사람들은 보고서 작성을 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할까 궁금하더라고요. 그럼 이제 이런 거는 어떤 특정한 보고서 작성법 저자의 글을 몇 번 읽을 필요는 없더라고요. 가면 보고서 작성법에 관련된 책을 다 꺼내요. 그런 다음에 쭉 읽어요. 그럼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점은 중요한 거예요. 그럼 그런 것들을 이제 제가 좀 갖다가 이제 또 제가 참고를 하기도 하죠. 그래서 요거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요모조모 또 이유와 또 동기 이런 것들도 작용을 할 것 같습니다. 사실 편독하는 것도 안 읽는 것보다는 나은데 좀 범위를 좀 확장해 보시면 어떨까 이제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이제 이럴 때 저는 요즘 이 신간 소개 같은 것들 많잖아요. 이런 신문에서도 신간 소개 많이 해주고 이제 보통 이렇게 편식하시는 분들, 독서에 편식하시는 분들은 아마 다른 분야에 어떤 글이 나오는지조차도 관심 없으실 수도 있어요. 그럴 가능성이 좀 높은데 내가 좀 한쪽 분야에 너무 치우쳐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도서관에 가서 뭐 이 책 저 책 보는 것도 잘 안 된다 그러면 손쉽게요. 인터넷에 가면은 또 새로 나온 책들을 소개해주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데는 보면 여러 분야의 책들을 다 소개를 해줘요. 그러면 이제 신간 소개에서 보통 기자분들께서 읽어보시고 이렇게 서평 같은 것들을 간단히 해놓거든요. 그런 것들을 한번 읽어보시고 약간 호감이 가라고 생각하시는 분을 좀 읽으면 좋을 것 같고요. 저도 많이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요거 서평이 마음에 드는데 요 내용이 마음에 드는데 한번 읽어보자 하시고 필수는 뭐냐면 서점이나 도서관에 가셔가지고 그 책을 직접 읽어보세요. 읽어보시고요. 저는 필요하면 삽니다. 무조건 사지는 않아요. 좀 편식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좀 접근을 해 가시면서 하시면 내가 나중에 어머나 이거는 소장 가치가 있어 라고 느끼시는 지금까지는 내가 읽어보지 않았지만 내가 서평을 듣고 가서 읽어보니까 어머 진짜 괜찮네 라고 하는 것을 소장하고 싶어 라고 하는 데까지 가실 수 있거든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은 나는 그동안 편독하는 인간이었어가 완전히 깨져버리고 마는 거죠. 그럼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점점 범위를 확장하실 수 있게 됩니다. 사실 모든 책이 뇌를 자극합니다. 읽으면 계속 생각해야 되잖아요. 모든 책이 다 뇌를 자극하는데 생각을 확장한다는 거는 아마 여러분들도 다 나름대로 기준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저는 뭐 특정한 책명을 거론한다기보다 저자나 주제를 좀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저는 박완서 선생님의 책을 좀 두루두루 읽어보시기를 그리고 이어령 선생님의 책을 좀 읽어보시기를 바라요. 제가 이제 이유를 좀 말씀드리면 박완서 선생님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보통 이 소설은 자아와 세계의 갈등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것들이 이제 소설 속에 담기고요. 박완서 선생님의 그 수필 같은 경우도 마치 소설같이 막 느껴지거든요. 자아와 세계에서 내가 어떻게 올바르게 반응해야 되는지를 좀 보여줘요. 특히 여성분들이라면 저는 박완서 선생님의 글을 좀 읽어보시기를 바라요. 그러니까는 이 자아와 세계 속에서 여성으로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런 것들 굉장히 깊이 많이 생각하게 해줘요. 내가 무심하게 여겼던 것들도 다시 한번 깨우쳐 줄 수 있는 그런 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박완서 선생님의 글에요. 그 다음에 이어령 선생님의 글을 이제 읽으시면 생각의 깊이가 엄청나게 깊어져요. 이분 자체가 깊으니까.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깊이가 나에게 그대로 전달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제가 주제면으로 하나 말씀을 드리면 정약용님 있죠? 정약용 우리 조선 후기 실학자 정약용님의 이야기를 주제로 한 책을 좀 읽어보시기를. 특히 혹시 어떤 분야의 지도자격, 내가 어디에서 좀 지도자로서 누군가를 끌고 가야 된다 또는 영향력이 좀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은요 정약용을 주제로 한 그런 책들을 좀 읽어보시면, 제가 다 두루두루 다 섭렵을 했거든요. 정말 도움을 많이 받으실 거예요. 사실 어려운 책이 있기는 해요. 근데 이런 거 있잖아요. 어려운 것도 반응이 여러 개거든요. 번역이 어려워서 어려울 수도 있어요. 번역서 같은 경우는 번역자가 어렵게 번역해서 어려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전문학 같은 경우는 거기에 나오는 그 단어 자체, 선택 자체가 어려울 수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게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러면 저는 이제 번역이 어려운 경우는 정말 단 하나의 번역으로밖에 안 나와 있다. 이러면은 그 책을 읽을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 명의 번역자가 있다. 그러면 조금 더 쉽게 번역해 놓은 책을 이제 찾아서 읽으실 수도 있고, 사실 뭐 어린 왕자 같은 경우는 번역자가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럼 뭐 어린 왕자는 막 내용이 어렵진 않지만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은 있잖아요. 그런 이제 예를 들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주제 자체가 어려워서 어휘가 좀 어렵다라고 하는 거는 일단은 저는 포기하진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읽다가 이게 어려워. 그리고 그냥 닫지는 않으셨으면 좋겠고,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끝까지 붙잡고 중간중간 사전을 찾아서 어떤 단어의 의미를 확인해서라도 끝까지 한번 읽고. 왜냐면요, 책을 읽다가 포기를 했다는 그 경험이 자신에게 좋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어렵다고 하는 건 여러 맥락이 있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들 탓이 아닐 수 있어요. 번역이 어려울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내가 지금 자주 접하지 않아서 어려운 어휘가 많아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 것들은 좀 사전이 좀 도움을 줄 수도 있고, 조금 더 쉬운 번역서가 도움을 줄 수도 있어요. 이런 도움을 받으시면서 끝까지 완독하시기를 바라요. 그러니까 사실 요즘은 이제 좀 어려운 것들을 어린이가 읽기 쉽게 이렇게 바꾸곤 하잖아요. 그런 거 읽으시고 나서 원래 글을 이제 읽으시고 하는 방법도 정말 좋은 방법이죠. 세계 문학 전집 이런 거 읽었다고 했잖아요. 오히려 저는 이제 거꾸로 이제 읽게 된 셈인데, 제가 아이를 키우면서 아이는 그렇게 세계 문학 전집 깨알 같은 것이 못 읽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아이들이 볼 수 있게 해주는 전집을 제가 제 아이에게 사줬거든요. 오히려 제가 세계 문학 전집을 읽고 나서 그거 읽으니까요, 아, 이런 내용이었지. 물론요, 감동은 좀 적어요. 그런데 이해하는 데는 그런 방식도 접근하시면,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의지. 내가 이 책을 끝까지 이해하겠어라고 하는데 어떤 방법이든 여러분들 못 쓰겠습니까? 여러분들 서점에 나가시면 단계별로 다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의 어떤 책도 지금 이제 말씀드린 이런 세계문학 전집 같은 경우는 여러 버전으로 나오잖아요. 그럼 그런 것들에서 좀 쉬운 버전 먼저 읽으시고 나중에 조금 더 깊이 있는 버전으로 또 읽으시는 것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저는 책이 여러분들의 친구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일 것 같은데, 사실 이제 사람을 우리가 보통 친구라고 하면 사람을 떠올리지만, 책처럼 나에게 무조건적으로 좋은 것만 주는 친구는 별로 없지요. 책을 읽으면 이제 나에게 도움을 주고 계속 이제 책과 의사소통한다는 마음으로 읽게 되면 여러분들의 또 지적인 어떤 지평도 넓어지고요. 그래서 책은 나의 친구다. 친구로 생각하시는데, 제가 요즘 도서관에 가면 진짜 거의 반 이상은 나이 드신 분들이 오셔서 이제 글을 읽으시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책이 내 친구다, 이거 아시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책은 내 친구다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또 이제 이런 거 있잖아요. 뭐 한두 분야에 좀 치중해도 좋다. 지금 내 위치가, 처지가. 그러면 한 우물을 좀 깊게 파시고, 이제 이런저런 분야를 내가 좀 섭렵하겠어 라고 생각하시면, 얕으면서도 이제 넓게 이렇게 파실 수도 있고, 무엇이든지 잊지 마셔야 될 거는 읽고 싶고 내가 좀 도전하고 싶고 이런 부분을 좀 알고 싶다 하는 부분, 내가 좀 도전하고 싶다, 나를 기준으로 판단하셔서 책을 읽으시면 여러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독서의 중요성을 이렇게 나눌 수 있어서 제게도 큰 배움이 되고 의미 있는 시간이었어요. 책을 가까이 하는 습관은 결국 우리를 지혜롭게 만들고 삶의 품격을 높여주겠죠. 앞으로도 뷰 인사이드를 통해서 독서가 주는 기쁨이 널리 전해지기를 바랍니다.
절대 안 쓰는 어떤 특정 단어가 있지는 않지만 흔히 우리가 유행어라고 하는 거, 그다음에 비속어라고 하는 것들은 정말 의도적으로 안 쓰고요. 그리고 이야기할 때 상대방의 입장을 많이 생각해서 단어를 선택하는 편이에요. 심지어는 저는 가족들에게도 말할 때 어떤 말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먼저 한 다음에 합니다. 먼저 나가고 나서 내가 이런 말 했네 이러지 않고요. 아, 이런 상황에서 내가 이런 말을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러다 보니까 뭐 유행어라든지 비속어라든지 절대 그런 것들은 이제 제가 의도적으로 안 씁니다. 설사 뭐 유행어 같은 것들이 머리에 떠오른다 하더라도 안 씁니다. 헐, 뭐 이런 것들도 사실 유행어를 지나서 이제는 뭐 거의 뭐 많은 분들이 쓰고 있는 그런 감탄사이긴 한데요. 저는 이렇게 헐 이렇게 반응할 수 있는 것도 그렇게 하지 않고 아, 좀 너무한 상황이다 라고 할 때 이제 헐도 쓰잖아요. 그러면 아, 정말 이건 너무하다 이렇게 표현하고요. 정말 놀라운 상황에서 만약에 헐을 쓰게 되면 이건 정말 굉장한 일인데?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냥 감탄사 하나로 모든 것을 표현하기보다는 아, 정말 이건 너무 심한 일이다. 심한 처사다. 또는 이건 정말 매우 놀라운 일인데?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죠. 해서 의도적으로 유행어, 비속어 이런 것들은 이제 철저하게 대화에서 뺍니다. 말할 때 막 있잖아. 뭐 그랬는데 막 그랬어. 뭐 이렇게 막을 계속 뭔가 습관적으로 넣으시는 분들이 있고 또 말씀하실 때 그랬는데 이렇게 같은 이런 감탄사를 많이 넣으시는 분들이 계세요. 사실은 저도 예전에 조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하는 말을 이렇게 유심히 들으니까 불필요한 부사나 감탄사를 제가 많이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할 때 이걸 빼는 것을 훈련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다가 막 이런 말이 딱 들어가면 그 다음에는 다음 문장을 할 때는 또는 다음 대화에는 이것들을 쓰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그래서 지금은 거의 이런 부사나 감탄사를 넣지 않습니다. 제가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 또는 어떤 분들이 대화하시는 거 들을 때 이렇게 막 이런 거 지나치게 많이 쓰면 굉장히 듣기가 불편하고요. 좀 이런 것들은 좀 조심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좀 의식적으로 노력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 부분이고요. 아마 구독자 여러분들이 이제 놀라실 텐데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뭐 이런 말들 있잖아요. 아니,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가 좋은 표현인데 왜 이게 탑3에 들어갈까?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 말 자체보다는요. 너무 습관적으로 이 말을 쓰는 것은 좀 저는 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탁드립니다가 요즘 참 많이 쓰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문구 끝에 다 부탁드립니다를 써요. 물론 제 책에도 이 부탁드립니다가 마치 영어의 플리즈처럼 상대방에게 정말 간청하는 마음을 담아서 하는 건가? 근데 사실 그렇지도 않고 굉장히 습관적으로 부탁드립니다를 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를 정말 부탁할 때, 정말 고마울 때 이럴 때 좀 쓰셨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좀 들고요. 예를 들어서 지하철에서 방송이 가끔 나오잖아요. 뭐 어떤 걸 하면 어떤 법에 의해서 이렇게 좀 처벌을 받습니다. 뭐 이런 것들이 가끔 나오는 그런 방송이 있어요. 그런데 뒤에 바로 고맙습니다가 나오니까 정말 안 어울리는 거 있죠.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라리 그 말이 나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고맙습니다를 그냥 무조건 그냥 인사치레로 그냥 쓰다 보니까 사실 안 어울릴 때가 있는데 그럴 때 굉장히 저는 불편한 감정이 좀 들거든요. 이제 이런 거라든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부탁드립니다도 그냥 뭐 제출 부탁드립니다 이러지 말고 그냥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면 되고 뭐 9시까지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하기보단 9시까지 제출해 주시면 뭐 일이 원활하게 진행되겠습니다. 이렇게 조금 더 풍부하게. 그러니까 우리가 습관적으로 쓴다는 거는요. 풍부한 표현을 포기한다는 거하고 되게 맞닿아 있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그 표현을 붙여서 그냥 마무리를 지어버리는 거죠.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는 꼭 필요한 데만 쓰시고 그 상황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표현들로 해주시면 참 좋겠다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제가 이제 강의를 다니다 보면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당신들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 영혼 없는 문구를 꼭 써야 됩니까? 그래서 제가 그래요. 그 표현을 빼셔도 된다면 빼십시오. 영혼 없다고 생각하는데 쓰시지 마세요. 근데 꼭 써야 돼요. 저희들이 이게 거의 규칙처럼 맨 처음에 이걸 써야 돼요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제가 이런 말씀 드립니다. 영혼을 담으세요. 그러면 정말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세요. 그런 마음으로 쓰세요.
여러분들 글 읽기, 글쓰기를 고민하시는 분들, 지금 저의 이야기를 구독하시는 분들은요, 진심이 있으셔야 돼요. 진정성을 갖고 계셔야 됩니다. 이런 문구 하나에 대한 생각이나 표현 자체도 여러분들의 진심이나 진정성과 관련을 좀 지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인생을 보는 눈과 그다음 인생을 살아온 결과가 아마 달라지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습관적으로 쓰는 말들 이런 거 좀 지양해 주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저는 또 하나 그냥 추가를 하자면 정말 가능하다를 너무 많이 쓰세요. 판매 가능합니다. 반품 가능합니다. 9시까지 등록 가능합니다. 정말 가능하다 많이 쓰는데요. 이건 판매할 수 있고요. 이건 구입하실 수 있고요. 정말 다채롭게 할 수 있다로 표현해서 표현하실 수 있는데, 통화할 수 있어요? 그러면 통화 가능해요 이러시잖아요. 저한테 한번 전화해 보세요. 저는 통화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해요. 이렇게 가능하다도 정말 너무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할 수 있어요로 바꿔 쓸 수 있으면 훨씬 더 문구가 조금 더 자연스러워지고요. 우리 국어 문장답게. 그다음에 다채롭게 표현할 수 있는 방법들도 많이 생각이 되실 거예요. 아니, 근데 진짜 이 말이 다 우리 국어에 있는 건데, 그러니까 이것들을 잘 쓰면 되는데, 이 아니라는 거를 내가 너무 많이 쓰고 있다라는 거는 상대방의 의견에 항상 내가 반대할 준비가 돼 있다는 뜻하고 좀 통할 수 있어요. 해야 되는 경우도 있지만, 정말 그래야 되는 경우인가를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근데 같은 경우는 사실 그런데 입말이잖아요. 우리가 입으로 말할 때 근데 이러지, 글을 쓸 땐 근데 안 쓰죠. 그런데. 근데 이 그런데가 뭐냐면 이것도 조금 아니하고 좀 맥이 닿아 있는데, 그런데가 그러나처럼 쓰기도 하지만요. 대체로 근데는 주제를 돌릴 때 쓰거든요. 앞에 있는 이야기에서 다른 국면을 얘기할 때 써요. 이 얘기는 결국 당신이 그렇게 말했지만 내 생각은 꼭 그렇지는 않아.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뭔가 상대방에게 도움이 되는 다른 면이면 괜찮은데, 아니를 마치 좀 부정적인 맥락에서 쓰는 것처럼 근데 말이야 그거 아니야 라고 상대방을 공격하거나 아니면 반대하는 기제로만 쓰신다면 그건 저는 별로 좋은 부사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진짜도 맥락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제 책을 읽어보시면 그 너무에 대해서도 제가 설명을 해놨는데, 옛날에는 너무가 좀 지나치다 그래서 나쁜 맥락에서만 쓰였는데 요즘 좋은 문맥에서도 많이 쓰이거든요. 만약에 너무 대신에 진짜를 썼다 이런 거 있죠. 너무 예쁘다, 너무 멋지다, 이거를 진짜 멋지다, 진짜 예쁘다 이렇게 쓰시는 건 정말 저는 추천하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습관적으로 쓰는 거 대신에 진짜라는 부사를 쓰시는 건 제가 추천하는데, 막 이런 거를 아무 생각 없이 쓰는 것처럼 진짜를 만약에 생각 없이 쓰신다고 하면 이거는 좀 스스로 교정하실 필요가 있고요. 아니면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너무 대신에 다른 부사를 선택한다. 이거는 저는 참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에 따라서 예를 들어드리면, 이제 제출 부탁드립니다 보다 제출해 주시기 바라요,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시까지 도착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이런 거는요 문장 구조에도 안 맞거든요. 그럼 몇 시까지 도착해 주시면 진행이 더욱 원활하겠습니다. 그러면 진짜 몇 시까지 도착하려고 노력할 것 같아요. 그냥 무조건 부탁드립니다를 붙이지 마시고 뒤에 이렇게 몇 시까지 도착해 주시면 더욱 원활하겠습니다, 더욱 매끄럽게 진행되겠습니다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좋겠고, 또 한 줄로 이용 부탁드립니다 보다 한 줄로 이용해 주시면 훨씬 더 진행이 빠르겠습니다 하면 여러분들의 그 글이 훨씬 더 설득력이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들을 다채롭게 해주시고, 불필요한 부사, 감탄사를 내가 너무 많이 쓰고 있다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조정을 하셔야 되는데 하루아침에 안 됩니다. 이거는 대화를 할 때 자신의 말을 자신이 잘 귀담아 들으세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좀 빼고 간결하게 표현하는 연습을 내가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말씀하시면 훨씬 더 좀 세련되고 또 지적인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게 될 겁니다.
사실 이것 그것 저것은 상대방이 상황을 이해할 수 있으면 되거든요. 만약에 앞에 물병이 있다고 해봐요. 그러면 이걸 굳이 물병이 이렇게 할 필요는 없고 이게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어요. 그다음에 조금 우리 대화 상황에서 멀리 있는 물건이라고 하면 손가락으로 가리켜서 저 사진이 저게라고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이것 그것 저것이라는 건 말 그대로 명사가 뚜렷이 있는데 그 명사 대신 쓰는 그 대신 쓰는 대명사잖아요. 그러니까 이 대명사를 썼을 때 상대방이 이해를 못한다라고 할 때는 그걸 명사로 바꾸셔야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말이야, 저게 말이야라고 할 때 상대방이 저게 뭐야? 이게 뭐야? 라고 나에게 다시 되묻는 경우가 많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대명사 잘못 쓰시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럴 때는 분명히 이것, 그것, 저것이 가리키는 그 대상을 명사로 표현하셔야 돼요. 이 대화는 항상 내가 어떻게 말하느냐도 중요하지만 잘 유념해서 보셔야 돼요. 그러면 나의 언어 생활을 좀 수정할 수 있죠. 네, 충분히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젊은 세대는요, 유행어나 우리가 약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한 글자씩만 이렇게 떼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 그런 것들을 불편하게 생각을 하질 않아요. 그리고 오히려 막 추구를 해요. 그런 말들을. 그리고 젊은 세대들은 또 어떤 게 있냐면 되게 직설적이에요. 또 다른 말로 설명을 해야 되는 그런 거 말고 그냥 직접적으로 말을 해버리는 것이 있는데 조금 연세가 있으시고 9세대라고 이제 하시는 분들은 대체로 유행어와 약어에 아주 취약하시죠. 취약하다는 얘기는 무슨 이야기인지 알아들으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또 돌려서 말하세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예의라고 생각을 하세요. 직접적으로 표현하기보다는 우리가 간접적 또는 완곡하게 또는 비유적으로 이런 표현들을 많이 쓰시죠. 젊은 세대와 이제 나이가 있는 세대를 이제 비교를 하자면 이런데 제일 지금 중요한 건 뭐냐면 약간 소통이 어려운 게 제가 좀 안타까워요. 사실 지금까지는요, 뭐 문법에 맞고 맞춤법에 맞는 건 신경 되게 많이 썼잖아요. 그런데 서로 소통이 되게 말하는 부분은 상대적으로 신경을 안 썼어요. 그리고 젊은이들은 자신이 추구하는 대로 약자 쓰고 약어 쓰고 유행어 쓰고 그다음에 나이 든 분들은 잘 이해 못하고 나이 드신 분들은 완곡하게 표현하는데 또 젊은 사람들은 그런 것들이 마음에 안 들고 하다 보니까 이 언어 때문에 소통이 안 돼서 약간 이렇게 나뉘어지는 느낌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지금 좀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젊은 분들은 좀 나이 드신 분들을 배려하셔서 좀 완곡하게 또 유행어, 약자 같은 거 좀 자제하시고 쉽게 좀 표현해 주시고 또 나이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젊은이들을 생각해서 또 명료하게 표현하거나 젊은이들이 쓰는 약어 같은 것들이 불편하시더라도 그 뜻이 뭐야? 라고 편안하게 물어보실 수 있는 그런 여유도 좀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좀 나도 좀 알아두자. 이렇게 해서 우리의 소통이 원활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언어는요, 정확한 것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언어의 제1의 목표는요, 소통하기 위한 거라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 질문 제일 많이 받아요. 보통 어휘력 문제는 일상어보다는요, 전문 용어에서 많이 그런 것들을 느끼거든요. 어휘력이 딸린다고 느끼는 거죠. 일상에서는 그냥 일상의 언어를 하니까 그런데 조금이라도 전문적인 분야를 다루게 되면 아, 내가 어휘력이 부족한가? 이런 이제 생각을 하시게 되죠. 이럴 때 어휘력 그러면 여러분들 뭐예요? 사전이 떠오르시죠? 예전에는요, 종이 사전이어가지고 심지어는 어떤 분들은 사전을 외운 다음에 이렇게 먹기도 했다잖아요. 그거 안에 들어가서 내 거 되라고. 그런다고 내 거 안 됩니다. 여러분들은요,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일단요, 사전을 가까이 하셔야 돼요. 제가 글 쓰신다는 분들에게 꼬치꼬치 캐물어요. 사전 하루에 몇 번 보냐고. 그리고 평소에 사전을 앱으로 깔아놓냐고 제가 여쭤봐요. 대체로 안 하세요. 사전 많이 본다? 그렇게 대답하시는 분들 거의 없어요. 내가 어휘력이 부족한데 사전을 가까이 안 한다? 어불성설입니다. 제가요, 여러분들에게 추천해드리고 싶은 거는 국어사전 앱이 있어요. 그거 깔아놓으시기 정말 강력 추천입니다. 앱. 그리고 딱 들었을 때 모르는 단어 나온다? 바로바로 찾아보세요. 그냥 넘기시면 안 되고 바로바로 찾아보는 거. 그 이외에도 뭔가 어휘력을 좀 특별하게 높이고 싶다 이럴 때는 제가 이제 아까 필사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서점에 가셔서 한자 급수 따려고 공부할 때 참고하라고 나온 책들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저는 그게 참 유용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 실생활에서도 쓰면서도 어려운 용어들까지 다 들어가 있고요. 어떤 용어가 들어간 단어,
그 다음에 사자성어, 막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매일매일 쓰시는 거예요. 둘 다 하시면 제일 좋아요. 사전을 늘 찾아보는 거. 그 다음에 한자 공부하시는 거. 이게 이제 굉장히 이제 중요하고요. 이제 둘 중에 하나라도 여러분들이 하시면 어휘력이 향상되는 데는 분명히 기여를 할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보통 어휘력 그러면 한자어가 많이 부딪히실 텐데 한자어가 일상어는 50% 이상, 전문 용어는 70% 이상이에요. 여러분들께서 한자어를 공부하신다는 거는 내 어휘력을 높인다는 거하고 직결된다는 거 잊지 마세요. 품격 있게 말한다는 거는 어떤 분들은 약간 현학적 태도를 생각하실 수 있어요. 현학적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품위 있게 말한다는 거는 막 지적인 언어를 사용하고 상대방은 못 알아듣는 그런 말을 써가지고 표현하는 거 절대 그 생각은 버리십시오, 여러분들. 일단 가장 품위 있는 표현은요. 상대방이 잘 이해할 수 있게 표현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솔직히 마음가짐에서 비롯되거든요. 내가 초등학생이랑 이해하는데 양지해 주시기 바라요. 초등학생 이해 못하죠. 충분히 좀 이해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죠. 그리고 상대방이 조금 더 지적인 사람이다 그러면 또 그거에 맞게. 여러분들이 정말 품위가 있다라고 하는 건 어려운 용어를 쓰거나 정말 새로운 용어를 쓰거나 그런 문제가 아니고요. 상대방이 이해할 수 있고 내가 그 사람과 계속 대화가 진행될 수 있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나전달법 많이 들어오셨죠? 저는 이 나전달법을 정말 거의 생활하고 있는 이제 사람이거든요. 저는 이 언어에 매우 민감하기 때문에 이 언어로 뭔가 불편한 것을 견디지 못하는 성향이 좀 굉장히 강해요. 밖에서도 물론 그렇고요. 가족들 간의 대화에서도 그렇고요. 이제 나전달법은 어떤 거냐면 간단히 말씀드리면 상대방의 상태에 대해서 내 생각을 말하는 게 아니라 내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상대방에게. 그러니까 내가 느끼는 상대방의 상태를 막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떻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말을 들었어요. 그런데 그게 이제 딱 얹잖아요. 너 어떻게 나한테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냐? 어떻게 그런 언어를 쓸 수 있어? 그런 단어는 정말 쓰면 안 되지. 이렇게 표현하시기보다는 나전달법은 뭐냐면요. 너가 그런 단어를 쓰니까 또는 그렇게 표현하니까 정말 내가 마음이 많이 안 좋다. 내가 기분이 좀 나쁘다. 좀 언짢다. 너가 그렇게 표현하니까 내가 이래 라고 표현하시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나전달법이거든요.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상대방이 일단 내가 그렇게 해서 너가 그랬구나 라고 일단 감정이 누그러져요. 그런데 딱 공격하는 말을 딱 하게 되잖아요. 그럼 그쪽에서도 나를 공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전달법을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은 좀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나전달법은 당신이 이렇게 하니까 내가 어때요? 라고 표현하는 거니까 이렇게 표현한다면 아마 여러분들은 다툼이나 갈등이 없는 사실 다툼이나 갈등 때문에 품격이나 품위는 멀리 도망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없애고 품격 있고 품위 있게 표현하실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께 제가 필사 추천했잖아요. 그래서 한자 공부를 막 하시다 보면은 사자성어도 이제 공부를 하시게 돼요. 저는 어떻게 했냐면 사자성어는 의도적으로 따로 공부했거든요. 책자가 들어갔어요. 그럼 뭐 책략, 뭐 책서,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간 단어들도 공부를 했고 저는 사실 그게 내가 알아둬야 되겠다 지식 차원보다는요. 저는 정말 궁금했어요. 이 사자성어가요. 그리고 재밌잖아요. 사자성어는 그런 말이 나오게 된 배경이 이제 쓰여 있는 책들도 있고 그냥 사자성어의 어떤 뜻만 이렇게 나와 있는 것들도 있는데 저는 사자성어 굉장히 많이 활용하고 있거든요. 대화에서. 어떤 사람이 그동안은 이렇게 드러나 있지 않았지만 이렇게 막 드러나게 돼서 와 이렇게 눈에 띄었어요. 그러면 아이고 저 사람 낭중지추지.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송곳은 주머니에 있어도 다 삐져나오게 돼 있다고 라고 하면요. 굉장히 대화가요. 발랄해지고요. 생기가 넘치게 돼요. 그 다음에 이런 거 있죠. 딱 사회 현상을 보니까 갈수록 심각해.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근데 저는 거기에다 딱 그런 거 해요. 진짜 갈수록 점입가경이다. 여러분들 점입가경은요. 갈수록 경치가 좋을 정도로 좋을 때도 점입가경을 쓰고요. 갈수록 진짜 심각하네 현상이 이럴 때도 씁니다. 이제 제 주변에 이제 교사분들이 많아요. 그러면 이제 교사의 제자들이 이렇게 연락이 오잖아요. 그러면 교사보다 더 훌륭한 아이들이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럴 때는 아유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이거보다 청출어람, 청어람 이러면 다 상황이 쫙 정리가 되면서 굉장히 좋은 대화가 이어지고 있거든요. 이런 거 있잖아요. 야 좀 타산지석으로 삼아라.
그다음 반면 교사로 삼아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것들도 많이 활용하실 수 있는데 여기서 주의하실 게 있어요. 이렇게 타산지석으로 삼아라라는 것을 저 사람의 좋은 점을 본받아다 이럴 때 쓰시면 안 돼요. 타산지석은 다른 산에 있는 나쁜 돌도 나를 수양하는 데 도움이 될다 이런 거거든요. 나쁜 사례를 보고 내가 좋은 사례로 바꾼다. 나를 고양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런 얘기이기 때문에 이제 사자성어 공부하신 것도 정확하게 이해하시고 잘 적용하시면 여러분들은 멋진 대화자가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저와 함께 하셨는데 어떠셨나요? 텔레비전이라든지 뭐 방송, 그다음에 이렇게 구독자 만나는 이런 방식으로 제가 많은 촬영을 했어요. 근데 그동안의 촬영은 주제가 어떤 거였냐면 문법이나 어문규범이나 또 높임 표현이나 이렇게 상당히 지식적인 차원이 많았답니다. 근데 이번에는 뷰 인사이드를 통해서 저의 인생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어서 정말 좋았고요. 또 그 인생 중에서도 우리 여러분들에게 정말 의미가 있는 글쓰기, 글 읽기 이런 것들 주제로 해서 여러분들과 시간을 나눌 수 있어서 제가 정말 기쁘고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저와 함께한 시간을 통해서 글쓰기, 글 읽기에 힘을 좀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는 여전히 여러분들과 이제 만날 수 있는 기회들이 계속 제 직업상 펼쳐져 있습니다. 이제 국립국어원 온라인 가나다에서도 국민들의 국어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있으니까 이런 과정을 통해서도 만날 수 있고, 그다음에 앞으로 제가 또 책을 쓰기 위해서 지금 열심히 집필하고 있거든요. 저자로서도 여러분들과 만날 수 있게 될 것 같아요. 글쓰기, 글 읽기, 우리 인생을 풍성하게 해주는 이 일에 뷰 인사이드의 구독자들과 앞으로도 함께하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동행해 주셔서 고맙습니다.